네, 안녕하세요. 인생 서점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신념을 보는 방법 중에 질문 옵션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질문 옵션은 총 5가지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글로마 4단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다시 한번 이야기를 상기하는 의미로 이 말씀을 드리고 질문 옵션 5가지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마 4단계에서는 글로 표현하고 엔트워드를 골라보고 그 엔트워드에 대해서 질문을 통해서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서 질문 옵션들이 있다면 더 수월하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 어떤 질문을 해야 될지 우리가 사실 막막할 수 있고 잘 모르기 때문에 글로 표현하고 나서 엔트워드를 고르는 것까지는 아마 수월하게 해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근데 질문을 어떤 경우에 어떤 질문을 던져야 되는지,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궁금해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사용하는 질문 옵션을 소개를 해드리고 그 질문 옵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시도를 해보신다면 더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오늘 질문 옵션은요, 제가 과거 오랫동안에 이 글로마를 실천해 오면서 자주 반복되는 질문 유형들이 보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모아서 그 중에 좀 핵심적인 많이 사용하게 되는 질문 옵션 5가지를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엔트워드를 고르고 이 엔트워드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는 질문 옵션입니다. 네. 5가지 질문 옵션인데요. 첫 번째, 왜라는 질문입니다. 네. 두 번째는 만약, 세 번째는 의미를 묻는 질문이에요. 네. 네 번째는 무엇, 이 감정은 무엇인가, 이 정서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입니다. 무엇. 5번째는 직관적 질문입니다. 5가지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 5가지 질문이 어떤 내용인지 먼저 살펴보기 전에 저의 경우에는요, 이 5가지의 질문을 지금 이렇게 핵심 단어로만 제가 표기를 해드렸는데 저희 경우에는 이렇게 영어로 표기를 하는 편입니다. 훨씬 더 이렇게 한글로 작성한 것보다 질문은 영어로 간단하게 이렇게 표기하는 편이에요. 이렇게 좀 간단하게 표기하게 되면은요, 주된 목적은 자신의 무의식의 감정을 느껴서 그것을 온전히 표현하는 것, 충분히 표현하는 것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질문을 가급적이면은 짧게 간단하게 표기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자기만 알아보면 되기 때문에 질문 내용은 저희 경우는 스마트폰으로 그 메모 어플을 이용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글로마 4단계 작용할 때. 근데 글쓰기 할 때 이 영문으로 질문을 표기하면은 조금 더 간편하게 질문을 신속하게 쓰고 그 다음 또 표현하고 질문을 쓰고 또 표현하고 좀 신속하게 타고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5가지로 표기하게 되고요. 자, 질문에 대한 자세한 문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왜입니다. 첫 번째 왜는 왜 뭐뭐 하는가 라는 질문이에요. 예, 뒤에서 각 질문 옵션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자, 만약 그렇게 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마음에서 어떠한 상상이 일어났는데 만약 그 상상대로 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세 번째는 의미라는 키워드를 갖고 있는 질문입니다. 그것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런 질문이에요. 네. 그것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것은 약간 좀 잘 보이지 않을 때 이 질문을 통해서 그것이 무엇인지 좀 드러나게 도와주는 효과가 있는 질문입니다. 네. 뒤에서 구체적인 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요, 무엇이라는 키워드가 들어있는 질문인데요. 핵심적인 질문이기도 합니다. 이 감정은 무엇인가? 네.
우리가 글로 표현하고 현재의 그 감정을 들여다보는 그 과정 자체가 사실은 그 안에 신념을 보는 이유도 있지만 그 감정 자체가 무엇인가 이렇게 많은 생각들과 이러한 상들을 떠올리게 만드는 이 감정이란 무엇인가 그 신념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감정 자체가 무엇인지 우리가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 감정이 보는 것이 왜 중요한지는 뒤에서 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질문 옵션은요. 직관적 질문이에요. 이것은 이 위에 있는 네 가지의 질문 유형 요거 말고 직관적으로 떠오르는 질문이 있다. 이런 용어가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해당되지 않는 다른 질문이 필요한 것 같다. 라고 느끼셨을 때 직관적 질문. 그 타고 들어가기에 흐름에 맞는 질문을 나름대로 작성하셔서 안을 들여다보시고 내지는 좀 생각하는 시간을 사유하는 시간을 갖는 것도 타고 들어가기 안에 포함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질문 옵션은 직관적 질문이 되겠습니다. 이 직관적 질문은 여러분들이 많이 활용을 또 하시다 보면요, 여러분들만의 새로운 질문 옵션이 생길 수도 있겠습니다. 우선은 이 제가 말씀드린 이 질문 옵션들을요 한번 활용해 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Y부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 세 가지 예가 나와 있는데요. 어떤 이슈를 알아차렸습니다. 글로 표현했고 그 중에 엔트워드가 이겨야 된다라는 생각. 이것이 엔트워드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 엔트워드에 대해서 질문을 했죠. 왜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 이겨야 해? 라고 무의식의 질문을 하는 거죠. 지금 Y라는 질문을 어떻게 적용을 하고 있는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초조라는 단어가 엔트워드로 느껴졌어요. 왜 초조해? 라고 무의식에 질문할 수 있겠죠. 왜 초조하지? 무엇 때문에 초조하지? 라고 왜라는 질문을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은요. 날 미워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어구가 엔트워드로 느껴졌습니다. 왜 날 미워한다고 생각하지? 라고 무의식에 질문을 하는 겁니다. 네, 무의식은 이렇게 감정으로 소통을 합니다. 그것을 언어화시켜서 우리가 무의식과 더 구체적으로 대화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언어화시켜서 이렇게 대화하니까 조금 더 명료해지는 느낌이 났죠. 예, 이것이 여러분들이 하는 글로만 4단계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 옵션 가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만약 그렇게 당신이 걱정하는 대로, 마음이 걱정하는 대로, 마음이 상상하는 대로 그렇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라는 질문 옵션이에요. 첫 번째 얘는 실패할까봐, 실패하게 될까봐. 실패하면 어떻게 됩니까? 실패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만약 걱정하는 대로 실패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질문을 던지는 거죠. 남들이 알게 될까봐. 만약 마음이 불안해하는 것처럼 남들이 알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거죠. 자, 여기서는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문장으로 적었는데 저의 경우는 이렇게 what if로 표기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제 사례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이 질문 유형들을, 이 질문 옵션들을 쓰고 또 어떤 식으로 또 타고 내려가는지 제가 보여드리는 시간도 가질 예정입니다. 오늘은 일단 이 질문 옵션에 대해서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날 미워할까봐. 만약 날 미워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예, 날 미워하면 어떻게 되는데? 날 미워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데? 라고 무의식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자, 이 뉘앙스를 좀 이런 식의 질문을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구나. 이 뉘앙스를 좀 파악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질문을 사용하는구나. 자, 세 번째는 의미라는 단어가 핵심어가 되는 질문입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할 것 같은데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할 것 같은데 라는 어떠한 표현이 나왔습니다. 이것이 엔트워드가 됐어요. 일종의 엔트워드로 느껴졌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것, 그것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데? 네, 여기다가 why나 두 번째 질문, what if를 질문해도 됩니다. 이 상황에서 꼭 민을 질문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꼭 이 3번의 질문 옵션을 사용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1번을 사용해도 되고요. 2번을 사용해도 됩니다. 4번을 사용해도 되고요. 직관적 질문 얹어도 됩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그때그때 흐름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떠오르는 질문이요. 이걸 한번 던져볼까? 어떤 질문을 사용할까? 그때그때 느낌이 올라오는 대로 이 중에서 사용해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럴 때 이런 질문형 쓰면은 좀 더 그 안이 효과적으로 드러나는 것 같다 하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각 유형별, 각 질문 옵션별로 조금씩 느낌이 다르다는 것을 파악하게 되실 거예요. 오늘 일단 질문형이 이런 것들이 있구나 이 정도만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선물을 꼭 줘야 하니까 이것이 엔트워드로 느껴졌습니다. 그런 경우에 주는 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데? 라고 물어볼 수 있죠. 무의식에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자, 관계가 끊어진 것 같다. 네, 어떤 부정적 감정이 있었겠죠. 관계가 끊어진 것 같다. 이 표현이 엔트워드로 느껴졌습니다. 그랬을 때 관계가 끊어진 것은 나에게 어떤 의미인데? 라고 무의식에게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더 들여다볼 수 있겠죠. 네, 민이라는 질문 옵션이었습니다. 네 번째 질문 옵션인데요. 이 감정은 무엇인가? 또는 이것은 무엇인가? 미워하는, 경계하는 이러한 표현이 엔트워드로 느껴졌습니다. 이 감정은 무엇일까? 바로 질문할 수 있겠죠. 와시란 질문 통해서 엔트워드로 나타난 이것은 어떤 감정일까? 뭐라 말해야 할지 모르겠는 이 감정은 뭘까? 회피라는 단어가 엔트워드로 느껴졌습니다. 이것은 무엇이지? 바로 와시라는 질문을 통해서 이 감정은 무엇이지? 들여다볼 수 있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네, 일단 우선 제가 추천해드리는 네 가지의 질문 옵션 한번 활용해 보시기를 적극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와시라는 질문의 설명을 좀 덧붙이자면요, 우리가 이제 어떠한 상황을 만났을 때 감정이 올라오고 반응하게 됩니다. 대상을 저항한다든지 부정적 감정이 올라올 때가 있죠. 그래서 일종의 어떠한 상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마음과 동일시되어 있을 때는 그 대상과의 갈등이 이제 만들어진 상태죠. 네. 근데 알아차렸습니다. 내가 지금 기분이 좋지 않구나. 내가 현재 비의도적 집중 상태구나. 알아차렸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이지? 이 감정은 무엇이지? 어떠한 생각들이 그 안에 있지? 좀 들여다봤어요. 글로 표현해보고 엔트워드를 찾아보고 엔트워드에 질문을 던져서 그 안에를 들여다봤더니 어떤 감정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네, 이 감정이구나 라는 것을 통찰하게 됐습니다. 자, 왓을 통해서 통찰하게 됐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질문 옵션들을 활용해서 감정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게 됐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감정과 동일시 돼 있을 때는 그 대상에게 초점이 가 있는 상태지만 우리가 주의를 내면으로 돌려서 감정이 어떠한 감정이 있는지를 파악하게 되면요, 초점이 대상에서 감정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동일시되어 있던 상태에서는 우리의 초점은 대상에 가 있죠. 그러면서 그 대상에 대한 저항감, 부정적 감정, 갈등이 일어난 상태입니다. 그런데 내면으로 들어가서 어떠한 감정인지를 우리가 통찰하게 되면요, 자각이 일어나면 초점이 이 감정으로 이동하게 되는 어떤 효과가 있습니다. 왜냐면요, 이 감정이 이렇게 대상을 바라보게 만드는구나 라는 통찰이 생기게 됩니다. 감정을 인식하게 되면서 이 감정이 이 대상을 이렇게 바라보게 만드는구나 라는 통찰이 일어나게 됩니다. 초점이 대상에서 대상을 그렇게 바라보게 만드는, 대상에게 그렇게 대하게 만드는 그 감정을 보게 됨으로써 초점이 이동하게 되는 거죠.
초점이 외부에서 내부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면을 바라보고 이러한 작업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면에 대한 작업을 함으로써 외부 세계에 대한 갈등도 점차 가벼워지고 또 가라앉거나 또 잘 마무리가 될 수도 있겠고요. 그것이 물 흐르듯이 갈등이 일어나갈 수 있다가도 가볍게 지나갈 수도 있겠습니다. 내면 세계에 대한 우리 정화를 통해서 작업을 통해서 외부 세계가 달라지는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총 5가지 질문 옵션 말씀드렸고요. 네, 간단하게 영어 단어로 이렇게 표기하는 것이 간편하고 신속하게 자신의 마음을 타고 들어갈 수 있는 데 있어서 조금 더 효과적이다. 나중에 작성한 다음에 글로 표현된 내용들과 또 질문을 구분해서 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굳이 영어 단어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한글로 키워드로 질문을 물음표 붙여가지고요. 네, 이렇게 작성하셔도 되고요. 네, 그것을 여러분들이 편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내용 염두하셔서 5가지 옵션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제가 글로벌 4단계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례를 하나 갖고 왔습니다. 제 스마트폰 안에는 이제 자각 노트라는 메뉴가 있고요. 메모 어플 안에 메뉴가 하나 있습니다. 자각 노트라는 메뉴가 있고요. 그래서 제가 항상 알아차릴 때마다 그것을 언어화시키고 글로벌 작성을 통해서 그 안에 어떠한 신념이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감정이 있는지 그것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어떠한 사례를 소개해드릴까 고민하다가 가장 최근에 어떠한 일들이 있었고 좀 진정성 있게 그리고 좀 따끈따끈한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최근 올해 초입니다. 구정 때 있었던 일인데요. 그 사례를 놓고 한번 글로벌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구정 때였습니다. 구정 때 가족들이 모여서 조카들도 저희 누님들이 있기 때문에 조카가 장성한 친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장성해서 이미 뭐 결혼을 한 친구도 있고, 또 지금도 연애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래서 조카들이 또 집에 왔겠죠, 부모님 집에. 그래서 같이 조카들과 또 누나들과 얘기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즐겁게 얘기하는 시간이었어요. 그중에 누나가 이제 저희 조카 한 명이 남자친구가 생겼다는 거예요. 남자친구가 생겨서 사실 그 남자친구를 예전에 다른 첫 조카가 결혼할 때 그 남자친구를 데리고 왔었습니다. 그 남자친구를 본 적이 있어요. 얼굴이 외모도 수려하고 잘생기고 등치도 크고 남자가 봤을 때 굉장히 멋있는 친구였습니다. 이번에 구정 때 모여서 누나가 하는 얘기가 그 남자친구가 카이스트 대학원 석사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막 그때 이제 웃으면서 얘기하고 즐거운 분위기였는데 저도 그 얘기를 갑자기 듣는 순간 마음이 조금 불편했던 거예요. 그 당시에 누나가 그 얘기를 하고 나서 그 옆에 있던 조카가 그런 얘기를 뭐하러 하느냐 뭐 이렇게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조카 입장에서는 그 얘기가 마치 자랑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기 때문에 높아하시면서 얘기를 했겠죠. 저희 입장에서는 그때 결혼식 때 봤던 그 친구가 카이스트 나온 친구였구나라는 것을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마음이 갑자기 불편해지는 거예요. 물론 제 겉으로는 웃고 있었겠죠. 그때 항상 한참 분위기가 좋았던 즐거운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야기 다 끝나고 나서 집에 돌아가면서 무엇이 내 마음을 이렇게 불편하게 하는지 좀 들여다봤습니다. 집에 가는 도중에 차 안에서 들여다봤어요. 그래서 나중에 집에 도착해서 아마 집에 도착해서 바로 언어화시키면서 안에 있는 것을 구체적으로 좀 들여다봤습니다. 그때 작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카이스트라는 단어를 듣는 순간 이 단어가 엔트워드였어요. 저희 경우는 이제 그때는 딱 생각을 들여다보면서 갔기 때문에 카이스트라는 단어가 나를 불편하게 했구나라는 것이 엔트워드로 처음에 딱 포착이 됐습니다.
카이스트라는 단어를 놓고서 바로 what이라는 질문을 사용했죠. 이것은 무엇일까? 네, 바로 본질로 들어갔습니다. 이 감정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던져서 그 다음 무의식에서 어떠한 생각들이, 어떠한 감정이 느껴지는지를 느껴봤습니다. 근데 그 다음 떠오르는 단어가 준욱이었습니다. 네, 준욱. 그리고 왜 준욱 들었지라는 왜 why라는 질문을 활용했어요. 월등한이라는 단어 표현이 나왔습니다. 예, 월등하다라는 것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지? 라고 질문을 던졌더니 내가 할 수 없는, 예, 가당치 않은, 감히 할 수 없는, 쳐다볼 수 없는 이러한 표현들이 써졌습니다. 그래서 아직 이것이 그 수면 위로, 표면 의식 위로 핵심적인 신념이나 감정이 드러나지 않은 상태였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다시 다 같은 내용의 어떠한 표현들이 있죠. 여기에 what이라는 질문을 또 던졌습니다. what이라는 질문을 다시 또 던졌습니다. 이것은 무엇이지? 이렇게 질문 던진 거죠. 올려다볼 수 없는, 난 해낼 수 없는, 감히 할 수 없는, 쳐다볼 수 없는. 그래서 열등감 물음표, 이거는요 제가 열등감인가 열등의식인가 이렇게 한번 질문을 퀘스천 마크를 붙여서 써본 겁니다. 네, 이 글로마 4단계가 쓰기 탐색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네, 써보면서 무조건 써보면서 느껴보는 겁니다. 네, 언어화시키는 것은 우리 감정이 우리의 의식이 생각에 끌려다니지 않도록 잡아주는 역할을 한다 이런 말씀드렸죠. 네, 낮은 자존감 퀘스천 마크, 시기 질투. 예, 역할 작성하고 나서 엔트워드를 골라봤습니다. 예, 가로가 친 것이 엔트워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감히 할 수 없는, 쳐다볼 수 없는 요거 이 두 개의 어구가 엔트워드로 느껴졌어요. 그리고 감정은 시기질투, 시기질투심이라는 감정이 있는 것으로 느껴졌습니다. 이 엔트워드에 대해서, 이 감정에 대해서 질문을 던진 거죠. 왜라고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나보다 잘났잖아. 이렇게 무의식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보다 잘났다고 하는 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라는 질문을 통해서 안으로 더 들여다봤습니다. 그랬더니요, 인정할 수 없는, 인정하기 싫은 거죠. 위협, 내가 깎아지는, 내가 떨어지는, 내가 얼마 안 되는, 비해서 낮은, 아무것도 아닌,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비교를 통해서 내 자신이 보잘것없는 존재로 느껴지는 거예요. 예, 그런 뉘앙스가 느껴지시죠. 그 중에 또 엔트워드를 골라봤습니다. 이 전부가 이렇게 나왔지만 그 중에 내 감정과 정서를 잘 나타내주고 있는 어구나 단어를 골라보는 거죠. 총 4개가 골라졌는데요. 그 중에 별표가 들어간 게 있습니다. 예, 그 중에서 엔트워드를 골라보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못난. 네, 못난이라는, 그러니까 열등한이 아니라 못난이었죠. 못난이라는 단어가 핵심적인 어떠한 엔트워드로 느껴졌습니다. 오른쪽 보시면은 비할 게 못 되는. 네. 그래서 이게 뭡니까? 여기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비할 게 못 되는이라는 이 단어 안에 비교가 들어가 있죠. 예. 상대와 비교하는 모습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못났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 나는 못났다라는 신념이 있었던 겁니다. 나 자신을 못났다. 네. 그래서 처음에는 카이스트라는 단어를 통해서 쭉쭉쭉 질문 옵션을 통해서 타고 들어갔는데 시기 질투심이 느껴졌어요. 네, 그 안으로 더 들어갔더니 나는 못났다라는 신념이 못난 컴플렉스와 같은 그런 신념체가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념체를 만나게 되면요, 이것이 마치 우리 풍선을 불어서 물 밑으로 집어넣으면 이것이, 그러니까 이제 수압 때문에 물 위로 떠오르려고 하지 않습니까? 손으로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도 마치 우리가 신념을 만나게 되면 그것이 표면의식으로 그 공기가 들어가 있는 풍선이 물 위로 떠오르는 것처럼, 네, 표면의식으로 떠오릅니다. 에너지가 확 느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으실 거예요. 네.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이제 자신의 감정을 느끼는 연습이 충분히 돼 있으신 분들에게는 이해가 좀 되실 겁니다. 네. 감각을 통해서 느끼는 연습이 안 돼 있으신 분들은 이것이 어떠한 감정 형태, 그러니까 감정이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약간 더 불쾌한 감정이 올라올 수 있겠습니다. 그럴 때는 감정을 허용하셔야 돼요. 지금 3단계까지 통찰한 거죠. 3단계 타고 들어가기까지 해서 신념을 만난 겁니다. 4번이 이제 반대 신념 만들기인데 3단계까지 들어가서
자신의 신념, 궁극적으로 핵심이 되는 신념을 만난 거예요. 구심점에 있는 신념을 만난 겁니다. 신념이라고 하는 것은 에너지 덩어리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것이 이제 완전 에너지가 느껴지게 되는데 자신의 감정을 감각을 통해서 느끼는 연습이 충분히 돼 있으신 분들은 그것을 충분히 느끼는 경험을 하시면 되시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신 분들 약간 더 부정적 감정이 더 강하게 좀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감정이 느껴지는 것을 잠시 허용하시고 그 감정과 충분히 함께 있는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지막 정리를 해봤으면 나는 확실히 못난 존재가 됨 상대적으로 이렇게 정리가 됐어요. 그래서 상대적인 거죠. 내 존재 자체는 못난 존재가 아닌데 그 상대랑 비교하면서 상대적으로 내가 낮다, 모자르다, 부족하다, 못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어떤 사고 패턴이 무의식 안에 있었던 겁니다. 네. 그리고 그 안에는 핵심 신념이 나는 못난 존재다라는 신념이 있었던 거죠. 이 부정적 감정을 만들어내고 있는 그 상황을 제가 시기질투심과 동일시되어 있다면 뭐 다른 태도가 나왔겠죠. 부정적 태도, 뭐 그것을 뭐 비꼰다든지 아니면은 그죠? 제 자신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다른 말을 한다든지 이게 태도로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저는 그 당시에 부정적 감정을 감지했기 때문에 무의식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들여다본 거죠. 그래서 그 안에서 이러한 생각의 패턴이 있다라는 것을 통찰하게 되고 그 감정을 정화할 수 있는 이 모나이 컴플렉스는 예전에도 한번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제 무의식 안에서. 근데 이번에 다시 한번 또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무의식 감정 정서를 정화할 때는요. 이것이 한 번에 마치 배터리가 방전되듯이 한꺼번에 그냥 쭉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이라는 정서를 만났을 때는 그것이 차츰차츰 한 번 봤을 때 100에서 80으로 그 다음 또 정하게 되면 나중에 또 어떠한 상황을 만나서 또 정하게 되면 80에서 50으로 차츰차츰 줄어듭니다. 나중에는 같은 상황이 왔을 때 거기에 대해서 흔들림이 없어지는 거죠. 반응하지 않는 겁니다. 미묘한 반응만 생기는 거죠. 완벽하게 사라지는 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볼 때는요. 판단하지 않고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느껴지는 그 감정을 적을 때는요. 판단하지 않고 가감 없이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이것을 내 마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분리돼서 보는 연습을 해왔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것들을 봤을 때는 우리가 사회적 관점, 사회적 통념, 외부적 기준을 통해서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볼 때는 있는 그대로 보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보는 연습을 하시고 종교적인 어떤 신념이 있으신 분들은 자신을 정죄하거나 이런 경우도 있겠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있는 그대로 판단하지 않고 쭉쭉쭉 적어 내려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기 용서라는 말도 있죠. 여기서는 용서에 대한 내용은 아니겠습니다만은 치유에 대한 부분이 좀 해당이 되겠죠. 이 부분은 모나이 컴플렉스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것을 제가 모나이 컴플렉스다 이렇게 딱 규정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나 자신은 못난 존재다라는 신념체가 강하게 어릴 때부터 제가 볼 때는 성장기 때 학창 시절을 통해서 형성된 신념이 아닐까 이렇게 좀 추측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례를 소개해드린 이유는요. 여기 보시면은 표현하고 질문 옵션, 표현 질문 옵션, 표현 질문 옵션, 표현하고 질문 옵션, 표현하고 엔트워드 골라보고 질문 옵션, 엔트워드에 대해서 질문 옵션, 표현하고 질문 옵션 이렇게 타고 들어갈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용된 질문 옵션은 뭡니까? What 이것은 무엇인가? Why 그리고 어떤 의미가 있는가? mean 또 what 사용했고요. 이렇게 제가 총 5가지 중에 5번째 직관적 질문을 빼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질문 옵션은 4가지입니다. 그 중에 3가지를 활용했죠. 3가지를 활용을 한 것만으로도 지금 이 안에 있는 무의식에 있는 어떠한 나는 못났다라고 하는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신념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지의 영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종착점은 없습니다. 여러분께서 무의식의 세계는 즉 여러분들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보통 통상 4가지로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일단은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정서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태어나서 현재까지 성장하면서 경험을 통해서 만들어진 여러분들의 정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3번째는
우리가 사회에 태어나게 되면요, 가족 그리고 자신이 속한 어떠한 집단 의식 안에서, 집단 무의식 안에서 사회의 통념, 외부적 기준들이 들어옵니다. 자신이 속한 사회 문화, 우리가 각 지구상에는 많은 나라가 있지만 문화가 다 다르잖아요. 그 문화마다 갖고 있는 가치체가 달라요. 그래서 자신이 어느 나라에 있는지, 어느 문화권에 있는지에 따라서 사고방식이 다르겠죠. 네. 그래서 자신이 속한 사회로부터 신념 체계가 들어옵니다. 어떤 미의 기준도 저쪽 아프리카 원주민들과 또 서양의 미의 기준과 동양의 미의 기준이 다르듯이 그렇게 기준이 다르다는 얘기죠. 문화권에 따라서 그런 것처럼 그런 집단 문화 안에서 신념 체계를 형성시켜서 반응하게 만듭니다. 세 번째 요소. 네 번째 요소는요, 1차적 마음이에요. 인간 태어나면서 그냥 본질적으로 보편적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높은 곳 올라가면은 어떠한 기본적으로 두렵잖아요. 밤에 아무도 없는 공간에 있으면 또 공포심을 느끼기도 하고, 그죠? 누구나 갖고 있는 보편적 어떠한 욕망 또 공포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1차적 마음이 있고 부모로부터 받은 대물림된 정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가 태어나서 현재까지 경험을 통해서 만들어진 정서가 있고요. 집단 의식, 집단 문화 안에서 네, 마음을 또 형성시키는 그러한 영향을 받게 된다. 네 가지 요소로 저는 보통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네 가지에 의해서 우리가 반응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 1차원적 마음, 우리가 갖고 있는 보편적 마음 있죠? 그 보편적 마음 말고는 나머지의 것들, 집단의식,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정서, 자신이 현재까지 성장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신념체계나 반응, 정서, 이 세 가지는 우리가 인식하고 찾아서 정화할 수 있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1, 2단계가 자신의 신념을 보기 위한 어떤 기초 단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3단계부터 타고 들어가는 거죠. 질문 옵션을 활용해서 3단계부터 쭉쭉 타고 내려갑니다. 신념을 만났어요. 신념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신념에 대한 반대 신념을 만들어서 에너지를 활성화시킨다. 그래서 이 3단계까지는 통찰에 대한 연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과정의 연습을 하시면 할수록 좀 능숙해지겠죠. 글로 표현하는 것. 그리고 질문 옵션을 활용하는 것들도 연습이 되시면 조금 더 그 안에서 재미있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어떠한 자신의 감정을 간파한다 그러죠. 우리 타인의 마음을 간파한다. 네, 타인의 마음을 간파했다. 자, 간파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상대의 전략이 다 드러났어요. 상대의 전략이 무용지물이 됐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표면인식해서 알아차렸을 때 타고 들어가서 간파하게 되면 마음이 움직이는 메커니즘을 이해하게 되죠. 그 이슈에 대해서 마음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낱낱이 보게 됩니다. 관찰자 모드로 그것을 다 낱낱이 언어화된 자신의 반응을 놓고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음으로부터 그 이슈로부터 분리돼서 그죠? 흔들리지 않는 상태로 점점점 나아가는 겁니다. 자, 오늘은 질문 옵션 5가지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글로 표현하고 엔트워드를 찾고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엔트워드에 어떤 질문 옵션을 활용할 것인지 사용할 것인지 메모해 놓고요. 그때그때 한번 질문 던져서 안으로 좀 들여다볼 수 있는 연습을 해보시면 더 각 질문 옵션마다 이렇게 사용하면 더 효과적으로 더 그 안에 있는 것들을 볼 수 있구나. 이건 내적 경험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도 그렇게 하신다면 더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